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거가 끝난 뒤에도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전국 대학가에서 규탄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5일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주요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번 사태를 비판하는 글과 대자보가 잇따라 등장했습니다. 서울 지역뿐 아니라 일부 지역 대학에서도 관련 게시물이 올라오며 논란이 대학가 전반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특히 고려대학교에서는 선거 다음 날부터 실명과 학적을 밝힌 학생들의 실물 대자보가 학내에 게시됐습니다. 고려대 총학생회 역시 임시회의를 열고 현 시국에 대한 대응 안건을 심의하기로 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세대 에브리타임에는 우리는 이한열의 후배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는데요. 글 작성자는 이번 사태를 두고 진보와 보수를 떠나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라면 분노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하며 투표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이 민주진영 안에서 이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은 양분된 것 같습니다. 다 그 부정선거론자들이다, 극우 시위대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우리 청년들이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기본권인 참정권을 소중히 여기고 전면적 투쟁에 나선 것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고요. 자, 공희준 정치 컨설턴트 연결해서 이 사태, 이 상황 함께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희준 컨설턴트는 스스로를 086이라고 부릅니다. 86세대여서 086이라고 부르시는 건데요. 스스로를. 자, 공희준 컨설턴트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자, 086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이 무엇이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시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적폐라는 경우는 바로 선관위 이를 향해서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적폐라는 단어는 맞고요. 예. 그 실제 선거 현장에 가보면은요. 네. 이제 그 후보자들의 소속 정당을 불문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네네. 그 상대편 후보자도 아니고 언론도 아니고 시민단체도 아니고 그리고 유권자도 아니에요. 네. 누굴 가장 두려워하냐면은 모든 후보자들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관위가 출마자들의 생사 여탈권을 주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제 정권을 잡아도 선관위는 개혁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민주적 통제의 사각지대로 남아온 게 저는 이번 사태의 결정적 이유라고 봅니다. 아하, 예. 예, 그리고 제가 잠깐 좀 저 나름의 이제 이건 저 나름의 저기 뭐 뇌피셜입니다. 네. 선관위와 가장 유사한 조직이 있습니다. 네. 어떤 조직이냐면은요. 예. 바로 농협중앙회입니다. 농협중앙회. 예. 왜냐하면 그 농협은 실제로는 농민을 위해 존재하지가 않아요. 농협 간부들과 선과 그 가족들을 위해 존재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대 정부들마다 농업 개혁을 시도했지만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부도 농업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네. 사실 성공할 가능성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농업은 뭐 만들어진 지 뭐 거의 100년 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개혁이 어려운데 네. 그 한국의 선관위도 예. 저기 뭐 농협과 비슷합니다. 그 선관위는 네. 국민을 위해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선관위 임직원들과 네. 그 가족들을 위해 존재했거든요. 아니 근데 결국 이제 선관위의 구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왜 정부가 이렇게 선관위를 제대로 관리를 못했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행정부가 선관위를 못 건드려요. 선관위는 그렇죠. 독립기관, 그 헌법상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여기는 그 입법부도 그 손댈 수 없고 가깝다면 사법부. 왜냐하면은 지역 선관위원장이 대개 그 지역의 법원장인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사법부 휘하로 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도 못 건드린다. 뭐 입법부 행정부가 어떻게 사법부 건드립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선관위가
하나의 이제 저기 갈라파고스 제도처럼 됐거든요. 갈라파고스. 흔히 말하는 갈라파고스처럼 됐는데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그런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보통 이거 그러니까 저기 뭐 일각에서는 네. 이참에 예. 선관위 사태를 계기로 법원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수긍이 안 가는 게 예. 그 각급 선관위원장 역할을 맡은 게 판사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판사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얼굴 마담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그 판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요, 선관위라는 선관위를 물에 비유하면은 배도 아닙니다. 물 위에 그냥 둥둥 떠 있는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선관위와 선관위의 형식적 얼굴 마담을 맡고 있는 판사들이 사법부가 물과 기름처럼 지금 섞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섞이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아마 이제 뭐 그리고 이제 뭐 진보 진영 일각에서 조이대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보는 게 네. 조이대가 선관위를 장악할 능력이 있는 정도의 사람이었으면 벌써 이제 벌써 뭐 저기 뭐 정권을 장악했죠. 아니 그 정도 이제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고 선관 구조적으로. 예. 저는 그 조이대 씨가 관여된 게 아닌가 하는 그 음모론에 좀 귀를 기울이는 편인데 우리 공준 평론가는 뭐 전혀 아니다. 조이대도 그냥 선관위 얼굴 마담해요. 누가 봐도.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선관위의 실질적 통제권은 선관위 사람들이 쥐고 있습니다. 아무도 선관위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통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러한 음모론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요. 네. 선관위에 대한 감시, 감독, 견제를 소홀히 한 역대 정부들 그리고 이제 동시에 여야를 망라한 정치권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일종의 알리바이 만들기에 불과하다고 봐요. 자, 그렇다면은 그렇다면 우리 공준 컨설턴트 보시기에는 자, 이번에 투표용지를 덜 찍어가지고 혹은 덜 보유해서 결국 투표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하는 사태가 발발한 건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납득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아니 왜 투표를 할 때 사전 투표한 사람들 뺀 나머지 전원이 투표한다는 가정 아래 투표용지를 준비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원칙은 그러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투표용지가 모자랐는지 이게 고의성이 다분해 보이는데 그 일부러 투표용지 모자라게 만들어 가지고 이게 사회 혼란을 야기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 투표 당일만 해도 정원호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으니 이 부정선거로 이제 사태를 확산시켜 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정원호 당선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정권의 어떤 근간을 흔들려고 하는 것이다. 뭐 이런 그 음모론, 이런 음모론이 지금 나돌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런 음모론이 2030 세대에 대한 반발심만 더 키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는 반발심. 그리고 이제 사실은 선관위가 저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그 흔한 말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태가 일어났다고 보는 게요. 사실 선관위가 얼마나 엉터리 조직이냐면은 저도 선관위가 그러니까 이게 뭐 몇 년 전부터 그런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선관위가 선거 앞두고 선관위 직원들이 대거 휴가를 간다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몇 년 전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선거 앞두고 선관위 직원들이 대거 휴가를 간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뭐 어떤 저기 민간 기업이 있는데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직원들이 대거 휴가를 가는 민간 기업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시에 국정감사를 앞두고요. 중앙당 당직자나 국회의원 보좌진이 대거 휴가를 가는 정당이나 의원실도 없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번 극단적인 경우를 한번 더 들어볼게요.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을 나가시는데 청와대 직원들이 대거 휴가를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한 있을 수 없는 일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곳이 선관위였기 때문에 그런 곳인데 당연히 뭐 투표용지 덜 찍을 수도 있죠. 그런 조직인데 그럴 정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조직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투표용지 덜 찍는 거를 크게 중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왜 투표용지를 덜 찍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요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거는 요번에 이제 그 검경 합동 수사를 통해서 면밀히 조사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뭐 업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현재는 예. 그 A 투표소에서 B 투표소로 투표용지를 옮기면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게 택배도 안 되는 거 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선관위는 네. 일종의 우리가 보통 알기에는 중앙선관위라고 알고 있지만은요. 네. 선관위는 하나의 여기는 봉건제 사회구나. 때문에 개별적인 지역 선관위마다 일종의 거기가 중세시대 영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 선거 현장에 있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제야 이해가 되는데 개별 지역 선관위마다 기준이 다 달라요. 기준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들이 이를테면 뭐 서울에서 허용된 선거운동이 부산서는 안 되고 부산서 되는 거는 대구도 안 되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게 어떤 거냐면은 네. 지역 선관위가 일종의 봉건 영주들인 거예요. 예. 자기들끼리 흔한 말로 선관위마다 각기 나와바리가 있는. 예. 그러다 보니까 같은 지역 선관위라도 A 지역, B 지역, C 지역이 다 다른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농협처럼요. 네. 농협도 지역마다 나름대로 이제 다들 다르거든요. 기준과 원칙이. 예. 그러니까 저는 일종의 선관위가 독립된 조직이 아니라 예. 하나의 봉건적 조직이에요. 아하. 영주화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A 아파트 단지에 있는 투표용지를 B 아파트 단지로 보내는 게 간단히 같지만은 중요한 거는 A 단지의 선관위와 B 단지의 선관위가 서로 뭐 선관위 주인이 달라요. 봉건 영주인 겁니다. 네. 지역마다. 예. 저는 사실은 저도 이제 오늘 생각해보니까 이제야 그게 이해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관위는 얘들은 독립된 조직이 아니라 각자 봉건 영주들이구나, 지역마다. 네네네. 아니, 근데, 예. 이런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서 만약에 사태가 발발하고, 그래서 국민의 지탄을 받고 결국 검경 수사까지 받는 마당이라면 차라리 투표용지를 충분히 준비해가지고 이런 논란 자체를 없애고 자기들의 봉건적 시스템은 계속 유지하고 그게 낫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워낙 이 사람들이 해이해져 가지고 투표용지가 모자라든 말든 그냥 상관없이 그냥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뭐 이러다가 이 사태를 만난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네. 후보자들이 네. 가장 두려워하는 조직이 선관위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가 선출된 권력이 우리는 보통 민주적 사회에서는 선출된 권력이 최고 권력을 생각하지만은 그렇죠. 그 선출된 권력들이 다들 선관위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아하.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지금은 대통령이 위에 선관위가 있어요. 선관위에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선관위의 눈치를 다 보다 보니까 이제는 좀 선관위도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수 있게 개혁을 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관건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선관위를 군림하는 조직이 아니라 봉사하는 조직으로 만드는데 이번 사태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투표용지 사태에서 그야말로 이거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되죠. 왜냐하면요, 국민이 투표 과정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면은 그 다음에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은요, 그야말로 힘센 놈이 정권을 잡는 군벌 시대거든요. 그럼요. 군벌 시대가 와요. 그때면 이거 1920년대나 1930년대 중국과 같은 군벌 시대가 개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를 더 이상 이제 국민들 위해 그리고 후보자들을 위해 군림하는 조직이 아니라 봉사하는 조직, 그야말로 투표의 실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행정적인 조직으로 완전히 개편을 해야죠. 더 이상 이제 선관위를 농협중앙회 같은 조직으로 남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청년들이 지금 올림픽 공원에 모여서 이 참정권 보장을 위한 시위를 벌이는 것은 참으로 올바른 행동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또 이에 대해서 이것도 부정선거론자 극우 시위대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집이 잠실입니다. 네. 제가 집이 잠실이기 때문에요. 네. 제가 그래서 이거 지난 토요일에 밤늦게 예. 집에서 이제 저기 자전거를 타고 올림픽공원에 갔다 왔어요. 예. 직접 갔다 왔는데 예. 제가 거기서 이제 몇 가지 이제 특이점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뭐 지난 토요일 밤 기준입니다. 네. 첫 번째는 저기 뭐 흔히 말하는 태극기 부대의 집회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노인들이 없었습니다. 노인들이 없어요, 거기. 네, 노인들이 없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구호는 오직 재선거였습니다. 재선거. 예,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동시에 정부 여당의 이제 강성 지지층이 우려와는 달리요.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에 대한 비난도 없었습니다. 그래요. 네, 없었어요. 네, 그 때문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발견한 게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거기 참가한 청년들이 네. 손에 예. 그 각자 손으로 그려온 수제 태극기, 수제 태극기를 많이 들고 있더라고요. 공장용 태극기가 아니라 수제 태극기.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참신했던 지점이요. 구석에서 물론 그 시간이 거의 뭐 밤새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구석에서 술 담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술 담배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재밌는 점이 남녀 비율이 비슷했습니다. 그래요. 남녀 비율이 비슷했는데 저는 그 남녀 비율 비슷한 점은 선관위의 공로 아닌 공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젊은 남녀와 젊은 여성의 정치적 견해가요. 선관위 덕분에 다시 비슷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방금 이제 그리고 이제 방금 이사장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처럼 극우는 당연히 섞여 있는데. 네. 그런데 사실은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는 게 진보적 시위를 보면은요. 네. 주한미군 철수 주장하고 고려연방제 외치는 사람들이 간간히 섞여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진보 쪽 시위를 우리가 주사파 시위라고 매도하진 않지 않습니까? 맞아요. 마찬가지로요. 부정선거 주장하는 몇몇 인간들이 섞여 있다고 해가지고 잠실에 모인 청년들 전부 극우나 음보론자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좀 걱정하는 점이 한 가지 있는데, 사실 뭐 진보 쪽 시위도 장기화되면은 일반 시민들은 줄어들고 노조나 시민단체 사람들만 남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잠실 시위도 오래 지속되면은 평범한 청년들은 학교 갑니다. 아니면 직장에 출근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만 남게 되냐면은요. 우파 버전의 전문 시위구들만 남게 되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간과하지 말아야 될 점이 뭐냐면은 이제 뭐 이적이 잠시 시위가 오래 지속돼 가지고 우파 버전의 전문 시위꾼들만 남았다. 저는 거기에 주목하지 말고요. 우리가 그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뭐냐면은 수만 명 정말 그 수만 명의 평범한 시민들, 평범한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모였다는 점입니다. 저기 뭐 이를테면 요즘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같은 거대 정당조차도요. 중앙당 차원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청년 수십 명은 모이기가 어려워요. 더구나 그런 행사에 모인 청년들의 대부분도 흔히 말하는 여의도 두시 청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청년 수만 명이 왜 모였냐는 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주목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는 뭐 저도 나름의 것일 테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잠실에 모인 청년들이 단순히 이제 투표용지 부족 때문에 수만 명이 모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 청년들이 미래가 보이지 않는 청년들의 분노, 절망을 보여주게 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잠깐 이제 뭐 노래 소개하겠는데, 그 산호라면이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산호라면, 전인권 씨도 부르고 뭐 김장호 씨도 부르고 뭐 양희 씨도 불렀던 이 노래인데, 그 노래에 아주 중요한 가사가 있습니다.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미천이라는 게 그 노래 가사잖아요. 그런데 한국이 인구 지형과 고용 형태가 바뀌면서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는 새파랗게 젊은 게 더 이상 미천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젊음이 미천이었던 과거 시대에 지금의 기성세대는 젊음을 보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젊음이 미천이었던 시대에 젊은 시절을
보냈던 지금의 기성세대가 젊음이 더 이상 미천이 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청년 세대들의 좌절과 고통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수십 년 전 자기들 시대의 경험으로 지금 세대를 재단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잠깐 저는 뭐 저도 급진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뭐 급진적인 사람이 아닌데 제가 이제 흔히 말하는 모택동 표현 중에 아주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조반유리라는 표현이 있어요. 조반유리라는 표현이 있는데 저는 그 청년들의 기성세대에 대한 반발과 저항에는 언제나 그 나름의 정당한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네, 네. 저는 그러한 조반유리의 관점에서 이번 사태를 바라봐야지 청년들이 극우화돼서 네. 보수화돼서 네. 이러면은 오히려 그러한 관점은 불에 기름을 붓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십 년 전에 기성세대가 어떤 말을 했냐면은 네. 요즘 애들이 좌경화돼 문제야.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 수십 년 전에 좌경화돼 문제였다는 사람들이 지금 나이 먹어가지고요. 네. 재테크 가장 열심히 해요. 부동산 주식 투자. 예. 마찬가지로 지금 기성세대가 요즘 애들은 보수화돼 문제야 하는데 저는 지금 청년들이 보수화돼 문제야, 기성화돼 문제야 라고 외치는 기성세대의 모습이 수십 년 전에 요즘 애들은 좌경화돼 문제야라는 외쳤던 기성세대와 솔직히 말해서 똑같습니다.